그럼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학교육론 B형에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형 단답 1번인데요. 이제 이번에 저희가 2020 그 시험이 바뀌면서 이제 저희가 B형에서 논술형이 없어지고 단답형 하나가 추가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다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도 시험을 그때 한번 해보면서 이제 논술형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그리고 서술형에서 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 접한 유형이다 보니까 시험 형식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 조절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B형 1번을 보시면은 이제 라카토스 내용이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된 상황이죠. 하지만 그 단답형으로 출제된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상황이었어요. 우선 라카토스는 이 발레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부분 추측에 대한 발레로서 국수적 발레와 그리고 원래 추측에 대한 발레로서 전면적 발레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전 기출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던 전면적 발레에 대한 대응 방식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대응 방식이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이 발레가 등장했으니까 추측을 기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괴물배제법, 그리고 예외배제법, 마지막으로 보조정리, 합체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대응 방식이 주어지게 돼요. 주로 저희가 출제된 거는 이 대응 방식 중에 이 세 가지, 괴물배제법, 예외배제법, 그리고 보조정리 합체법이 주로 출제가 되었고, 이번에도 이 세 개 안에서 출제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괴물배제법 같은 경우에는 증명된 추측이 옳으면 오히려 발레가 잘못되었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발레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 추측에 포함된 용어나 개념을 재정의해서 이 발레를 배제하고 추측을 종속시키죠. 그리고 예외배제법 같은 경우에는 발레를 언급하는, 예외에 대해 언급한 뭘 추가하냐면 이 조건절을 추가하죠. 추가해서 추측을 개선을 하죠. 그리고 보조정리합체법 같은 경우에는 발레의 원인이 되는
뭘 찾냐면 이 부분 추측을 찾아서 이것을 원래 추측에 합체시키고 뿐만 아니라 요 증명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보조정리 합체법이었죠. 그래서 이 보조정리 합체법은 그 새로운 추측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 추측을 증명하는, 정당화하는 발견의 논리와 정당화의 논리가 통합된 방식이 바로 이 보조정리 합체법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그 지문을 보시면은 일단 기억과 니은을 라카토스가 제시한 용어로 순서대로 쓰라고 하고 있죠. 기억은 이미 증명된 추측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발레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래 추측을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방식은 이 괴물배제법에 해당이 되죠. 기억. 그리고 니은은 전면적 발레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 원래 추측에 합체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 방식은 바로 이 보조정리 합체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니은은 보조정리 합체법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B형 1번의 답은 기억은 괴물배제법, 니은은 보조정리 합체법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라카토스 이론이 출제된 만큼 이제 단답형으로 그 대응 방식에 대한 그 정의를 물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후에 출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 대응 방식, 괴물배제법이나 예외배제법, 보조정리 합체법을 지문사항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건가,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가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의미뿐만 아니라 각각의 방식이 어떻게 그 발레에 대해서 대응하는지 그거를 한번 서술해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B형 1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다음은 B형 서술형 3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형 서술형 3번은 원의 현에 관한 성질 중 한 가지를 지도하기 위한 교사가 그 자료 1과 자료 2를 개발한 상황인데요. 먼저 원의 현에 관한 성질은 제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원의 현에 관한 성질은 중학교 3학년에서 다루어지는데 하나는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 라는 성질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문제는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서 교사가 공통으로 가르치려는 원의 현에 관한 성질, 기억을 서술하는 입장인데, 일단 자료 2를 보시면은 종이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죠. 구체적인 활동인데, 원 모양의 종이를 현 A, B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반으로 접고 접은 선 L이라 하고 그 현 A, B가 만나는 점을 M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질문에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직선 L이 원의 중심을 지났는가 했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직선 L이 원의 중심을 지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직선 L이 현 AB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종이를 접었기 때문에 직선 L이 현 AB와 이루는 각은 이제 90도 직각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때 AM과 BM의 길이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종이를 한번 이렇게 겹쳐서 접었기 때문에 결국 요 AM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그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료 2의 상황은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원이 있고 원의 중심 O에서 현 AB 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때 이 반지름 OB와 OA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OA와 OB가 반지름으로 같고, 그리고 각 OM, A가 이제 90도로 같은데 얘가 각 OMP와 같죠. OMP 이렇게 90도로 같죠. 그리고 이 OM은 공통이죠. 선분 OM은 공통으로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이 두 직각삼각형 OMA와 삼각형 OMB가 합동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길이 AM과 BM이 같다 라는 것을 통해서 다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주어진 그 중학교 3학년 내용을 보시면은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 그 현을 이등분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증명하는 상황이
바로 이 자료 2와 같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2를 통해서 결국 원의 현에 관한 성질 2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료 1과 자료 2에서 하는 활동은 같은 것이고, 결국 이것이 이제 공통으로 하는 그 기억에 들어갈 말은 원의 현에 관한 성질 중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 라는 이 성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자료 1과 자료 2에서 사용한 정당화 방법이 무엇인지 각각 쓰고 두 자료를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서술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내용적 근거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그 기하 영역의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학교 기하 영역의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중에서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활동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기, 그리고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론하기, 그리고 연역적으로 논증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정당화 방법을 학생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자료 1과 자료 2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활동을 통해서 그 원과 현에 관한 성질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까 그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근거하면 자료 1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가 되겠죠. 구체적인 정당화 활동은. 그리고 자료 2 같은 경우에는 연역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연역적으로 논증하기라는 이 정당화 활동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라는 정당화 활동과 연역적으로 논증하기라는 정당화 활동을 학생 수준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보통 이 연역적으로 논증하기가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 원의 현에 관한 성질을 직관적으로 관찰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 1과 자료 2를 어떻게 학생 수준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보시면, 그 학생의 수준이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는 자료 2를 통해서 연역적으로 논증하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이 자료 2를 통해서 낮은 학생들에게는 먼저 이 자료 2를 통해서 그 원의 현에 관한 성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 자료 2를 통해서 연역적으로 형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곧바로 이
형식적으로 지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 1과 자료 2를 학생 수준에 맞게 활용을 한다는 서술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형 서술형 4번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박교사가 상관관계를 지도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를 포스터로 제작하도록 하였고, 그 A 모둠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죠. 이때 박교사가 프로젝트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이 학생들의 포스터를 다음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할 계획이고, 그때 문제가 이 수업의 평가 방법으로 프로젝트 평가가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평가 항목 3에 따라서 A 모든 포스터의 자료 분석을, 그리고 평가 항목 4에 따라 A 모든 포스터의 결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각 서술하는 문제가 이 B형 서술형 4번이었죠. 그럼 먼저 이 수업의 평가 방법으로 프로젝트 평가가 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 평가가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프로젝트 평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프로젝트 평가는 특정한 주제나 과제에 대해 자료 수집, 분석, 그리고 종합, 해결의 과정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평가이죠. 그러면은 지문 상황에서 보죠. 지문 상황에서 왜 이 포스터를 보시면은 왜 프로젝트 평가가 적절한지를 보면, 먼저 여기에서 이 포스터에서 주제로 볼 수 있는 게, 이 포스터의 주제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수면 시간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것을 포스터로 작성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 정리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따라서 학생들이 결론을 이르는 이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론을 내는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특정한 주제나 과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 해결의 과정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프로젝트 평가가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업의 평가 방법으로 프로젝트 평가가 적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평가 항목 3에 따라서 A 모든 포스터의 자료 분석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평가 항목 3은 자료를 옳게 분석하였는가 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자료 3이 아니라 자료의 분석 부분을 보시면은, 자료 분석에는 우리 반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은 그 표에 보시면은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간단하게 여기를 휴대라고 쓸게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간단하게 휴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을 간단하게 수면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점들이 점차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 분석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수면 시간은 낮아진다는 것을 학생들이 파악을 해서, 이러한 관계는 저희가 음의 상관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분석한 자료 분석은 평가 항목 3에 근거하면 옳게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옳게 분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 또한 평가 항목 4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 항목 4는 이제 결론이 적절한가 라는 부분인데, 이 학생들의 A 모듬 학생의 포스터를 보시면은 결론이 이렇게 나왔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면 학생들의 이 수면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어요. 결론에서 A 모든 학생들이. 이 결론이 적절한가 라고 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료 분석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 수면 시간이 낮아졌으니까, 그러면은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면 수면 시간이 높아지겠지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낼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가? 이런 결론이 적절할 것인가? 라는 것은 약간 부족함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즉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낮아지면 그 수면 시간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면 적어도 자기 전 한 몇 시간 이내에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있어야
이런 결론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학생들의 자료 수집을 보면은 우리 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전날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을 조사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에서 여기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바로 학생들이 전날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에요. 전날 전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오전에 한 8시간, 8시간 오전에 넘지. 한 자기 전에 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쓴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썼으면 물론 그 전날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겠죠. 많은데 그 학생이 한 10시에 자요. 그렇다는 거는 이 결론과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결론은 틀린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이 결론이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 전날 전체에서 사용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에서 이 전날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용 시간보다 어떤 거를 조사하면 되냐면 자기 전 몇 시간 이내의 자기 전 몇 시간 이내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조사하게 된다면 그때 이러한 여기에서 수면 시간과 이 휴대전화 사용 시간 간에 어떠한 결론을 내는데 좀 보충이 되겠죠. 그래서 자료 분석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한 이 자료 분석은 적절하지만 결론은 전날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생들이 자기 전 몇 시간 이내에 휴대전화를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형 4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마지막으로 B형 서술형 5번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형 5번은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최근 기출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었던 브루스의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에 대해서 출제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에 대해 서술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접근해서 쓰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정보처리 능력 함양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죠. 이런 부분은 원래는 그 논술형의 결론 부분을 쓸 때 출제가 계속 되었었는데,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기억이 바로 정보처리 능력 함양, 에서 이제 함양하기 위한 교사학습 방법인 건데,
거기 이제 최교사의 말을 보면 두 번째 최교사예요. 두 번째 최교사의 말을 보면은 지금 이 지문 사항 같은 경우에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김 교사가 어떤 걸 이용하냐면 스프레드시트라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이에 대한 근거가 있나? 그러니까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공학적 도구, 구체적으로 이 스프레드시트라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는 근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최 교사가 최 교사의 질문에 김 교사가 기억 같은 네 하고 정보 처리 능력 함양을 위한 교사학습 방법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처리 능력 함양 외에 교사학습에서 강조한 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생활 및 수학적 문제 사항에서 적절한 자료를 탐색하여 수집하고 목적에 맞게 정리, 분석, 평가하며 분석한 정보를 문제 사항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것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적절한 교구를 활용한 조작 및 탐구 활동을 통해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복잡한 계산 수행,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 문제 해결력 향상 등을 위해서 계산기,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이해하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계산 능력 배양이 목표가 아니죠. 목표가 아닌 상황에서 저희가 이러한 스프레드시트라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서는 어떤 걸 근거로 볼 수 있냐면 이 주어진 세 개 중에 바로 이 세 번째, 간단하게 3번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어진 계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복잡한 계산 수행,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이해, 문제 해결력 향상 등을 위해서 계산기,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가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세 번째를 쓰는 게 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루소의 교사학적 상황론에서 니은을 설명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수 현상을 쓰고 그 현상을 니은의 상황에 관련지어서 설명하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브루소의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으로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메타인지 이동, 그리고 형식적 고착, 다음 토파즈식, 외면치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로단식, 외면치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니은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쓰라고 했는데, 니은을 보시면은 니은의 상황은 학생들이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루트 2가
수선하지 않는 소수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죠.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무슨 식을 입력하였기에 x의 수를 넣으면 학생들이 x에 무슨 수를 넣으면 이제 x제곱이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이 공학적 도구 스프레드시트를 다루는 이 방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니은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은 요 네 가지 중에서 바로 이 메타인지 이동이 되겠죠. 메타인지 이동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입한 교사적 고안물에 학생의 사고가 집중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이동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학적 도구인 이러한 스프레드 시트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학적 고안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인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여기 또 순환소수를 두 개 썼네요. 무한소수인데 죄송합니다. 무한소수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학생들의 관심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바로 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사적 고안물 스프레드 시트에 학생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니은을 설명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은 메타인지 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현상을 니은의 상황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대로 학생들이 그 배워야 할 지식인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공학적 도구, 교사학적 고안물인 스프레드 시트에 그 관심, 학생의 사고가 집중되었다 라고 서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는 저희가 최근 기출에서 계속 다루어졌던 이 브루소의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이 이제 계속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 이제 다음에도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정보 처리 능력 화면과 같이 저희가 그 수학 교과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 창의융합, 태도 및 실천, 의사소통 역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논수령에서 결론 부분에 등장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서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되고 있구나 해서 이런 교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강조한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으로 B형 분석까지, 수학교육론 분석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